네, 투자공학개론 채권 네 번째 동영상입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짧게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막 마음만큼 잘 안 되네요. 네. 어, 목이 잠겨요 지금. 밤 12시가 다 돼가는데 얼른 하고 저도 집으로 좀 가야겠습니다. 어, 이제 남은 주제가 딱 하나예요. 듀레이션입니다. 듀레이션. 물론 뭐 사실은 채권 쪽을 더 파면은 뭐 듀레이션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뭐 컨벡서티도 있고 이뮤나이제이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번 학기가 채권만 다루는 그 시간도 아니고 너무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배우면 좀 힘들 수도 있고 저도 힘들고요. 네, 서로 힘든 측면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듀레이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듀레이션은 평균 회수기간의 개념을 가진 값이에요. 듀레이션이 어떻게 그 정의가 되느냐 하면 그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요거는 실제로 값을 구하면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만 보면 특정 시점에 제가 받게 될 돈을 할인한 거거든요. 예, 평균 이자율로 할인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t를 곱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1기간에 받게 되는 돈의 가치에다가 1을 곱하고 2기간에 받게 되는 돈의 가치에다가 2를 곱하고 해서 다 더한 다음에 b로 나눠준 거예요. 근데 요 앞부분들을 다 모으면 이게 b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중치가 되는 셈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예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듀레이션을 구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네, 보시면 3.6 예제 파트에서 아래쪽을 보시면 돼요. 아래쪽. 만기가 1000이고 만기의 액면가, 만기 돌려받는 액면가가 1000이에요. 1000. 여기 적혀 있습니다. 1000. 그런 다음에 본드 가격이 채권 가격이 950이고 쿠폰 레이트가 10%이고 그 만기가 2년이에요. 그러면 뭐 뻔한 거죠. 950 10%니까 제일 처음에 950 돈 나가고 10%니까 네, 100. 그 다음에는 그 100과 액면가를 다 합친 1100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캐시플로우가 존재할 때 얘를 IRR을 구하면 예, YTM을 알 수 있다 그랬죠. IRR을 구했더니 YTM이 13%가 나왔습니다. 예, 물론 제가 13%가 되게 맞춰놓은 거고요. 그러면 이 평균 수익률로 이 100과 1100을 나눠보면 예, 1100을 할인을 해보면 1년이니까 PV, 1년짜리 PV를 구한 거예요. 1년짜리 PV를 이자율 13%를 적용해서 구하면 100은 현재 가치로 88.5가 돼요. 1100은 현재 가치로 861이 됩니다. 얘는 기간을 2년을 적용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면 합계가 딱 950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오른쪽 밑에 여러분 지금 저만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합계가 950이 딱 나옵니다. 요 두 개 합치면 950이 딱 나와요. 그런데 그러니까 요걸 합치면 950이에요. 전체 채권의 가격 950이 950 중에서 88.5는 요 100이 담당하고 있고 861은 요 1100이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전체 요 중에서 전체 950을 얘네들 둘이 나눠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중평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 950분의 88.5는 950분의 88.5는 1년 후에 돌려받고 950이라는 내가 돈을 투자를 했는데 950분의 861은 2년 후에 돌려받는다 이거죠. 네, 그걸 가중평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1을 곱하고 요거는 2를 곱해서 예, 요걸 합한 거를 950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950이 어디냐면 요 가격이 950이거든요. 뭐 요걸 나눠줘도 되는데 그러면 1.91입니다. 당연하겠죠. 요거는 작고 요건 크니까 평균적으로 거의 요때 돌려받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2에 가깝게 나오겠죠. 거의 만기에 가깝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얘가 1.91년 만에 돈을 돌려받는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가치를 고려한
평균적인 페이백 피리어드, 평균적인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라는 의미가 바로 듀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듀레이션을 왜 구하느냐? 듀레이션이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무슨 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냐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과 채권 가격 간의 관계를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간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네. I1, I2부터 IT까지 다르니까 이걸 평균으로 따지면 Y잖아요. 그 Y와 B 간의 관계인데 비례겠어요? 당연히 반비례죠. 반비례하는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Y와 B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반비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식이 듀레이션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충 직선으로 이걸 대충 직선으로 근사시켰을 때 이 기울기가 듀레이션입니다. 듀레이션. 얼마나 심하게 반비례하느냐. 그러니까 Y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가 이 듀레이션이에요. 일단 Y와 B의 관계가 정말 그렇게 되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제에서 이 Y를 변화시켜 가면서 이 채권 가격을 구해볼게요. 똑같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채권 가격 950으로 주어져 있지만 주어져 있지 않고 평균 이자율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했을 때 0에서 20%로 계속 바뀐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채권 가격을 다 구하면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런 식으로 반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게 얼핏 봐서 직선인데 아주 넓은 범위로 보면 이게 곡선이에요. 네, 곡선이에요. 반비례하는 곡선입니다. 근데 거의 직선에 가깝죠. 그랬을 때 이자율이 늘어나면 따라서 이자율이 증가를 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떨어지는데 얼마나 많이 떨어질 거냐. 이자율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 거냐. 그걸 이 듀레이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담당하게 되는지 한번 보죠. 이자율의 위험이라는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봤듯이 이자율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줄어들어요. 이자율, 시장 이자율의 평균이 대략 Y가 된다 그랬고 그게 이렇게 된다. 지금 이 관계를 방금 우리가 그래프로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이자율이 증가를 하면 채권 가격이 줄어들어요. 늘어나면 채권 가격은 줄어들죠. 그러면 그 위험은 도대체 이자율에 따른 위험이 발생을 한다는 건데 이 위험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가격 위험과 재투자 위험입니다. 가격 위험은 이 채권 가격 구조를 이렇게 보면 Y가 증가를 하면 당연히 얘는 감소를 해요. 당연히 볼 것도 없어요. 미래에 내가 받게 되는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 앞쪽의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 앞쪽의 경우. 지금 채권을 받았을 때 캐시플로우가 앞쪽에 이런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있다가 막판에 페이스 밸류가 빵 터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자율이 오르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 시장 이자율이 중도에 갑자기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받았던 돈은 이미 나한테 왔잖아요. 이미 내 통장에 들어왔어요. 이미 내 현금이 된 다음에는 이자율이 오르는 게 기분이 나쁘지 않아. 왜? 얘를 다시 재투자를 하면 돼. 다른 데다가 재투자를 할 수가 있어. 다른 은행에 넣을 수도 있고 다른 펀드에 넣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자를 받는 다른 곳에 넣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자가 올라가면 내가 좋아요. 그죠? 그게 리인베스트먼트 리스크입니다. 앞쪽에 있는 캐시플로우들은 따라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뒤쪽에 있는 애들은 이런 효과는 거의 없어요. 재투자에 대한 이득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럴 기회가 거의 없어요. 시간적으로. 가격 위험은 모든 곳에 존재를 해요. 모든 곳에 존재를 합니다. 조금씩 존재를 하는데 가격 위험으로 따지면 이걸 그림을 좀 다시 크게 그려야 되겠는데 네.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앞부분이 이렇게 있다가 뒷부분에 이렇게 페이스 밸류 들어오면서 끝나는데 리인베스트먼트 리스크로 따지면 재투자로 따지면 얘는 이자율이 올라가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예,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 건데 이쪽에서 커요. 얘들은 왜냐하면 재투자할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거의 도움이 안 돼요. 예. 엄청 작아요. 재투자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프라이스 리스크, 가격 위험은 당연히 이자율이 올라가면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쪽에 있으니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채권 가격에 도움이 안 돼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채권 보유자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경우는 뭐냐면 기간이 짧은 애들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기간이 짧은 애들은 프라이스 리스크가 크지 않아요. 이자율 올라간다고 해서 채권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네, 떨어지지 않아요. 이미 뭐 이자율을 적용받을 기간이 요걸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한 기간, 두 기간, 세 기간 요 정도만 적용을 하면 되니까 크지 않아요. 예를 들어 1.05에 3 이건 뭐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그죠?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랑 만약에 이쪽에 1.06의 10승과 1.05의 10승 이거는 두 개 구해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프라이스 리스크가 되게 커집니다. 점점 커지죠. 얘는 반대로 점점 작아져.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된 이자율에 의한 영향이 지금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는데 하나는 나한테 도움이 되고 하나는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채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두 개가 쌤쌤이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큰가요? 따져보면 이것도 결국 가중치인데 프라이스 리스크가 큰 곳, 프라이스 리스크가 작은 곳, 리인베스트먼트 리스크가 큰 곳, 리인베스트먼트 리스크가 작은 곳을 따져봤을 때 캐시플로우가 이쪽이 엄청 크죠. 쿠폰을 다 합친 게 엄청 큰 비중이 되지 않는 이상 이쪽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을 가진 사람에게 손해가 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힘겨루기를 했을 때 이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받게 되는 프라이스 리스크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향이 어떤 경우에 커지냐? 요게 작고 이쪽에 몰빵이 되는 경우에 커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쿠폰이 작고 페이스 밸류가 크면은 클수록 프라이스 리스크의 비중이 점점 더 커져서 가격 민감도가 커져요. 즉 다시 말해서 이쪽에 캐시플로우가 몰빵이 된다는 얘기는 듀레이션도 이거의 가중치라고 했으니까 이쪽에 거의 몰빵이 되는 거죠. 듀레이션이 커지면 프라이스 리스크가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거예요. 이자의 변화에 의해서 채권 가격의 감소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뭐 공식 뭐 유도해 볼 수도 있는데 뭐 유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나? 그냥 한번 미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가격 탄력성 1 플러스 y분의 1 플러스 y의 델타. 그러니까 1 플러스 y가 전체를 이제 이자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1 그냥 더한 거니까. 그거 분의 자기분의 그게 변한 정도와 원래 채권 가격 자기분의 자기가 변한 정도의 비율을 따지면 그걸 elasticity라고 해요. 뭐 입력값이 변하는 정도를 상대적인 퍼센트로 따지고 입력값이 뭐 100g 변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입력값이 원래 자기 값에서 10% 변했다. 라고 할 때 나는 그럼 몇 퍼센트 반응하느냐? 이게 elasticity예요. 일반적으로 민감도는 얘가 100g 변하면 뭐 출력값이 미터면 나는 2m 변한다. 이런 게 일반적으로 sensitivity고 그게 아니라 서로 단위가 다른데 그렇게 따지는 건 좀 곤란하지 않아? 서로 자기 단위를 나눠줘 버리자고 라고 하는 게 elasticity예요. elasticity는 원래 자기 기준값으로 나눠버립니다. 원래 자기 기준값 대비 몇 퍼센트 변했느냐 어느 정도의 비율로 변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원래 이자율 대비 일정 비율로 변할 때 채권 가격도 원래 자기 가격 대비 일정 비율로 변하는 정도를 보는 겁니다. 이게 심하게 변하면 변할수록 이게 크면 클수록 이자율의 변화에 민감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하는 게 마이너스 듀레이션이라고 똑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Y를 변하게 했을 때 채권 가격이 얼마나 변하느냐 하는 거니까 예,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도 봤지만 예, Y가 이렇게 변할 때 채권 가격이 이렇게 되거든요. 잠시만요. Y가 이쪽으로 증가를 할 때 채권 가격이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는데 자꾸 저게 나타나네. 듀레이션은 거의 직선화한 거니까 원래는 지금 Y가 여기에 있고요. Y가 여기에 있고 Y가 여기서 조금 늘어나면 델타 Y만큼 늘어나면 요점으로 가는 거예요. 직선으로 보면. 그러면 요만큼 감소하죠. 요게 델타 B입니다. 원래 채권 가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게 새로운 채권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럼 새로운 채권 가격은 B 플러스 델타 B. 델타 B가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그죠? 아, 그만 나타나, 뾰로로. 그래서 이걸 듀레이션으로 구한 게 이 기울기가 듀레이션이기 때문에 이걸 듀레이션으로 이렇게 구해서 채권 가격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냥 정확히 대입해서 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실제로는 곡선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이거랑 약간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듀레이션을 통해서 근사치를 구할 수 있고 실제와는 얼마나 조금 달라지는지를 수업 시간에 같이 예제를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벌써 이 말을 더듬게 되네. 네 번째 동영상이었네요.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꺼번에 4개를 올리느라고 이거 한 2주 만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면 또 수업 시간에 가면 여러분들은 마치 맨인 블랙에서 이렇게 뾰로롱 하는 것처럼 다 기억을 잃어버리실 텐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제발 좀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미리 4개를 이렇게 다 보셨더라도 다시 그 수업하기 전 하루나 이틀 전이 되면 짧게 이제 군데군데 띄엄띄엄 보면서라도 조금 복습을 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좀 되살리고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슬퍼졌다. 네, 지금 동영상 밤늦게까지 찍다가 보니까 좀 감성이 촉촉해졌는데 네, 그렇지 않고요. 저는 씩씩한 아이고요. 수업 시간에 다시 씩씩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도 풀고 또 퀴즈도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날 텐데요. 내일 이제 채권 수업을 시작을 하면서 힘차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좀 쉽지 않은 내용들이 좀 있지만 차근차근 한번 같이 해봤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도 힘내고요. 저도 힘내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